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믿고 싶어 하죠. 그 믿음이 때론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니어를 위한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딸 은지가 트렁크를 닫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이번엔 촬영 겸 여행이야. 하며 웃던 얼굴이 눈에 밟히고 그 아이는 늘 그랬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는 말만 했어요. 남자친구 민호가 조수석에 앉아 손을 흔들었고 환하게 웃으며 잘 지켜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젊은 사람들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고 캠핑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엔 은지한테서 사진이 왔고 양양 바다가 펼쳐진 풍경이었죠. 문자와 함께 하트가 3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하라고 답장을 보냈고 저녁엔 영상 통화가 왔어요. 텐트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첫 촬영을 했다고 웃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손을 흔들었고 화면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일출 사진이 왔고 사진 속엔 붉은 하늘과 함께 웃고 있는 은지가 있었어요. 그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많이 피곤하겠다 싶어서 푹 쉬라고 답장을 보냈고 오후엔 영상 편집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죠. 어떤 장면이 더 나은지 물어보며 2개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면서도 둘 다 예쁘다고 답했고 그 아이는 웃으며 엄마는 맨날 그런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늦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일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거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침에 보낸 문자에 답이 없었고 점심때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괜찮다는 문자가 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하트를 붙이거나 이모티콘을 넣었는데 그날은 마침표만 찍혀 있었고 문체도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고 새벽에 일어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SNS를 확인해 보니 은지의 채널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양 캠핑 브이로그 첫 편이라는 제목이었고 재생을 눌렀어요. 화면 속 은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고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모습도 나왔는데 표정이 무뚝뚝했죠. 댓글을 읽어보니 요즘 표정이 왜 그러냐는 글이 몇 개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니 푹 쉬라는 말도 있었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화면 속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게 왔어요. 전화는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곧 내려간다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내려오냐고 물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의 SNS에 또 영상이 올라왔고 양양 캠핑 브이로그 2번째 편이라는 제목이었죠. 재생을 눌렀는데 영상 속 은지는 텐트 안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며 웃었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민호는 화면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댓글엔 남자친구는 왜 안 나오냐는 질문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얼른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빨리 끊으라는 소리였어요. 은지는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오후 은지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왜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어요. 그 친구는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촬영분인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지가 올리는 영상들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성인이면 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양양으로 향했고 은지가 마지막으로 있다고 했던 캠핑장을 찾아갔죠.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캠핑카 한 대 있었는데 어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여자분도 같이 있었냐고 물었고 관리인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남자분만 본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경찰서로 달려가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형사가 배정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며 형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이틀 뒤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오라는 말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캠핑카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민호였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죠. 뒷좌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내려온 거냐고 물었더니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형사는 민호를 찾고 있다며 곧 소식 드리겠다고 했어요. 사흘 뒤 산길 근처에서 은지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가져왔고 지퍼를 열자 핸드폰 충전기와 편집용 하드가 들어 있었어요. 은지가 늘 쓰던 노트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믿어요.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영상 남기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트렁크를 닫으며 웃던 그날의 모습이요. 형사는 민호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의 번호판을 추적했고 통신사에 은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요청했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고 그 아이가 늘 쓰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엔 은지가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산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은지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게 된 게 그날 밤 은지의 SNS를 다시 확인했고 구독자들이 남긴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영상 분위기가 이상해요. 라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밝지가 않아요. 하는 말도 있었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댓글도 여러 개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고 민호의 핸드폰 위치를 찾았다며 지금 추적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집에서 기다리시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고 민호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있었다며 지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사가 나왔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한다며 은지가 산길을 걷다가 혼자 어디론가 갔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형사에게 다시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형사는 계속 조사하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 은지 SNS 댓글 보셨어요? 하며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지의 채널을 들어갔습니다. 최근 올라온 영상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고 은지님 실종됐다는 거 사실인가요? 라는 글이 보였어요. 경찰이 찾고 있다던데요.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은지의 실종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거였고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 찍을 때 이미 이상했던 거 아니에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하는 말도 있었고 뒤에서 누가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분석도 올라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은지가 카메라를 보며 오늘 하루도 좋았다고 말하는 장면이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은지의 눈이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고 은지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의 구독자 중 한 명이 경찰서에 제보를 했고 영상 속 배경을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며 그곳으로 수색을 나가겠다고 형사가 연락을 했어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형사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색팀이 출동했고 저는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고 밤이 깊어갔어요. 자정이 넘어서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무언가를 찾았다는 걸요.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지의 소지품을 더 발견했다며 캠핑 장비와 함께 묻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을 이어가겠다며 혹시 모르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은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은지의 침대에 누워 그 아이가 덮던 이불을 끌어안았고 은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민호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엔 증거가 나왔으니 자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형사가 나왔어요. 민호가 일부를 인정했다며 은지와 다툼이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며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사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민호가 있다는 게, 은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저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형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의 SNS 영상을 또 봤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영상을 재생했어요. 은지가 텐트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기 직전 은지가 카메라를 끄려다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그 부분을 수십 번 되돌려 봤습니다. 은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형사한테서 또 연락이 왔고 민호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사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만 밝혀달라고 했고 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의 대학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왔다며 혹시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늘 밝았어요. 한 친구가 말했고 근데 민호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하고 물었고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민호가 은지 일정을 다 관리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하게 했다며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지가 왜 집에 자주 오지 않았는지, 왜 통화할 때마다 말을 아꼈는지, 민호의 통제 속에 있었다는 걸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은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는지, 왜 더 물어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밤이 되어 은지의 채널을 다시 확인했고 구독자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은지를 찾기 위한 수색 비용을 돕겠다며 은지님을 꼭 찾아야 해요. 라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은지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남긴 영상들이 널 찾는 단서가 되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는 매일 연락을 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앞세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은지가 혼자 떠났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물증이 부족하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의 구독자 중 한 명이 경찰서에 또 제보를 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음을 분석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파일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형사는 그 파일을 저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은지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소리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은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했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이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민호를 다시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수색팀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고 이번엔 수색견을 동반했다고 했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형사는 여전히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하며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늦게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누가 옆에 계신가요? 하는 목소리가 무거웠고 저는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형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지금 신원 확인 중입니다. 라며 내일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를 찾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은지는 캠핑장에서 약 2km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됐고 발견 당시 상태로 보아 사고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형사는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민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를 긴급 체포했다며 지금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번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은지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 울먹이며 저를 안아줬고 함께 은지를 추억했어요.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했고, 카메라 뒤에서도 똑같이 따뜻했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이 되어 은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 은지의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구독자들이 추모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은지님 정말 좋아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부디 편히 쉬세요. 하는 메시지들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은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는지 느꼈어요. 다음 날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고 민호가 일부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며 조사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민호는 은지와 여행 중 다툼이 있었다고 시인했고 은지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달랐습니다. 은지의 핸드폰 기록을 복구한 결과 민호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호는 그때마다 협박에 가까운 답장을 보냈다고 했어요. 내가 떠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같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것들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다며 민호의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은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은지의 구독자들도 여럿 왔어요. 조문을 하며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은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님 영상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한 구독자가 말했고 은지님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구독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은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카메라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촬영 계획을 적은 노트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은지가 앞으로 찍고 싶은 영상 목록이 적혀 있었고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 영상. 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가 저와 함께 영상을 찍고 싶어 했다는 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노트 뒷장에는 일기처럼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적혀 있었고 헤어지고 싶지만 무섭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같은 문장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형사에게 전달했고 형사는 이건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재판 날짜가 잡혔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어요. 형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반드시 처벌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판을 준비하며 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지의 친구들과 함께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를 알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은지의 구독자들도 동참했고 SNS를 통해 캠페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님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은지가 남긴 것이 단순히 영상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재판 첫날, 저는 법정에 앉아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은지의 핸드폰 기록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민호의 협박 문자들이, 은지가 보낸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낭독됐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고 증인들이 차례로 법정에 섰습니다. 은지의 친구들이 증언했고 캠핑장 관리인도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증거들이 민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했고
은지가 얼마나 밝고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은지를 빼앗은 민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호에게 징역 25년이 내려졌고, 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은지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남긴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비 카드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컴퓨터에 연결해 봤어요. 파일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 연습용으로 찍은 영상들이었고 은지가 카메라를 테스트하며 혼자 말하는 장면들이었어요. 그중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지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고 테스트.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믿어요. 사람은 결국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어요. 은지가 노트에 남긴 마지막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일은 아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영상은 거기서 끝났고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은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음 날 은지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 영상을 함께 봤어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답다. 한 친구가 말했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구나.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은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기로. 은지가 남긴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고 은지의 이야기와 함께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은지는 끝까지 사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믿음이 때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은지처럼 서로를 믿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고 은지를 추모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은지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뒤 은지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가 열렸고 은지가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이 전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의 구독자들도 왔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도 왔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은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은지님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를 기억할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같은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은지가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지가 그립고 그 아이 없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지만 은지가 남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예방 강연을 다니며 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워하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은지를 떠올립니다. 은지가 바랐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제는 은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은지가 좋아하던 바닷가에 갔고 꽃을 바다에 띄워보냈어요. 파도가 꽃을 데려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의 꿈을 이어갈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따뜻한 세상을 엄마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게.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은지의 채널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지만 은지가 남긴 영상들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해요. 댓글에는 여전히 은지님 보고 싶어요. 은지님 덕분에 오늘도 버텨요.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가끔 그 댓글들에 답글을 달아요. 은지의 엄마입니다. 은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 댓글에 하트를 보내고 함께 은지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친절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은지가 믿었던 것처럼 사람은 결국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비록 은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은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그 말 한마디에 문을 열고 있겠죠.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고 묻는 누군가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되 조심하세요. 사랑은 아픔이 아니에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문장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오늘도 믿어요. 그 믿음이 은지를 떠나보내게 했지만 그 믿음이 또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지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고 오늘도 너를 사랑해.